오늘 준비한 것은 NXP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뭐 거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슈퍼 의린, ASML 이런 장비주들도 다뤘는데 지금 또 관심이 어느 쪽으로 또 폭증이 되고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이 사태의 후폭풍에서 뜨고 있는 기업에 또 이제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대표주인 NXP를 가져왔습니다. 이 업계에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네덜란드의 NXP라는 기업과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기업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네 개 정도까지 말한다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4개 정도의 회사가 90%를 과점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제네시스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V60이라는 그 신차가 지금 대기 기간이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GV60이 너무 예쁘고 혹은 성능이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몰렸을 때 기다리는 기간보다 더 많이 연장이 된 이유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굉장히 부족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NXP를 포함한 차량용 반도체 쪽의 플레이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겠죠. 제가 GV60을 예로 들었지만 이제 전체 시장을 한번 보는 어떤 자료 수치를 얘기를 드릴 텐데 2020년도 말부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2020년도 말이면 사실 지금 2021년도 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들이. 2022년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세계 완성차 생산 차질 규모를 대수랑 금액으로 어떤 자료를 내놓은 게 있는데 1015만 대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지금 못 뽑아왔죠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세상에 1년간의 간격에 1015만 대가 깔렸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었던 거고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4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어차피 이것들은 나갈 것이잖아요. 앞으로 새로 주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문을 받아서 나갈 것인데 이건 그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풀리기만 하면 이 수요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주문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NXP가 차지하는 아까 그 위치를 뭐 독일의 인피니언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90%를 점유한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더 태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4년도에 필립스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ASML도 필립스와 그쵸? ASM이라는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오렌지나 무슨 축구 이런 걸로만 네덜란드를 생각하는데 테크 기업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수혜 기업들이 많은 회사, 많은 국가였습니다. 이것도 필립스의 반도체 사업 부분이 분사되어서 설립되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회사의 1, 2위를 다투는 그 지위로 격상될 때까지 성장을 해온 회사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강점이 있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두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내연기관차라든가 옛날 구형차에는 뭐 전장 장치가 거의 뭐 많이 안 들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뭐 요 정도 수준이었어. 뭐 계기판에 나오는 뭐 표현해주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차량의 성능이 올라가고 그게 뭐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MCU가 있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랑 인포를 합친 건데 정말 5단계의 궁극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핸들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전자의 뇌가 더 이상 작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운전에 집중했던 뇌를 쓰는 것에서 뇌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뇌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정보를 얻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이런 데 쓰겠죠. 그게 바로 인포테인먼트예요. 그럼 이제 좌석도 360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차량 공간도 넓어지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가는 동안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차량 안에서 커집니다. 거기에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분야의 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NXP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미래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그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의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이 어디 있냐? NXP가 팹리스는 아닙니다. 팹리스는 아닙니다. 팹이 없고 설계만 해주는 그런 팹리스 회사들이 아니고요. 퀄컴 같은 회사가 아니고 공장이 있는데 NXP가 대만 TSMC와 공동 운영하는 싱가포르 공장이 하나 있고요. 네덜란드 네이메언에 하나 있고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에 한 곳이 있고 맨 마지막 텍사스 오스틴에 두 곳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NXP에 대한 인수설이 흘러나오기도 했고 그 똑같이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오스틴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드릴 거고요.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의 3강에 든다고 했으니 그럼 매출 비중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가 높을 것이란 것은 흐름상 당연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44%가 차량용 반도체고 21% 정도가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불리는 것이죠. 20%는 통신 인프라, 15%는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향후 미래에 다가올 미래 차량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화두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이미 사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조 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선정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NXP가 지금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몸값입니다. 80조 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얘기를 아까 텍사스 오스틴하고 엮어서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이 NXP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얼마 안 돼서 포기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죠? 아까 4강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오늘 설명드린 NXP 이 두 개를 인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XP가 삼성전자에 요구한 몸값이 바로 80조 원이에요. 달러로 680억 달러. 그래서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2019년에 NXP를 인수하려고 했던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퀄컴이라는 팹리스의 대표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렇게 같이 AP를 만드는 그 업체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NXP가 이때 요구한 금액은 51조 원이었죠. 2019년과 2021년은 2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몸값이 30조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포기한 게 지금 와서는 더 못 사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퀄컴은 그럼 왜 못 샀을까? 그때 뉴스가 이미 세계의 최고의 어떤 계약이다. 반도체 사상 역대 최고의 계약이다라는 뉴스까지 이미 다 뿌려진 상태였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 협약이 있는데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우리 주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새로 생겼죠.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합병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잘 보시면 무슨 어느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반독점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이 두 개가 합병했을 때 시장을 다 먹을 정도로 너무 공룡 같아져서 독과점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 그 국가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는 누구누구가 있냐면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8개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M&A를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퀄컴이 NXP를 인수했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역사상 최고의 규모의 계약이 될 뻔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태클을 건 국가가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독점이란 거를 내세웠어요. 그렇지만 뒤로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목리를 부린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열심히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그쪽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인데 이런 거대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리 때문에 퀄컴이 위약금만 내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2년 뒤에 30조 원 몸값이 오른 것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다시 검토했으나 80조 원이란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는 실패했지만 어떤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NXP가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몸값이 저 정도구나.
지금 저 정도의 중요도가 있구나.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NXP를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에 대란이라고 해서 대표주로 딱 들고 왔지만, 그리고 몸값이 80조 원이란 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이런 잘 알고 있는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딱 그냥 반도체 기업 리스트를 딱 불렀을 때 인텔, 삼성전자, 애플, 무슨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NXP 인피니언 이렇게 불렀을 때 뭐 예를 들어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이 인지도를 만약 평가를 한다고 쳐보세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는 안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인피니언 아세요? NXP 아세요? 했을 때 머리를 그쪽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차량용 반도체에서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고 성능을 뭐 여기서 평가받을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딘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최신폰, 혹은 애플의 iOS의 최신폰, 그쵸? 아니면 맥북, 아니면 뭐 인텔의 CPU에 가장 최신의 CPU가 탑재된 컴퓨터,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플랫폼들이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뭐 안테나나 계기판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성능이 낮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 반도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인텔 이런 기업들에서 이걸 건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인피니언이나 일본 르네사스나 이런 네덜란드 NXP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그냥 뭐 등한시하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내노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루지 않은 분야니까 당연히 노출이 덜 됐던 거예요. 르네사스 그리고 NXP,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팹라이트를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가볍게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많이 비중을 실는다는 거죠. 근데 그 위탁 생산을 누구에게 하냐? 당연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 TSMC에 몰아주고 있죠. 여기서 어떤 공정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하는지 보시면 왜 이거를 구식이니 저마진이니 그리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하고 있느니 이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르네사스가 TSMC 위탁 생산한 공정의 나노 단위를 설명드릴게요. 최신형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AP에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무려 3 혹은 2나노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나노 이하는 TSMC와 삼성전자만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르네사스에서 TSMC 위탁 생산을 맡긴 차량용 반도체 공정의 나노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40, 45, 28. 엄청나게 넓죠.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3나노, 2나노와 지금 르네사스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나오는 공정은 40, 45, 28이에요. NXP는 16나노, 28나노짜리 MCU, 아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TSMC 위탁 생산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팹라이트 전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선폭의 간격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려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최전방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선두 업체와 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같이 선폭이 엄청 넓은 데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 면면이 왜 전혀 다른지, 공정이 아주 뒤처져 있는 공정이에요. 차량용 반도체는 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요. 영업 마진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TSMC,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던 소수 업체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까 말했듯이 4강이 90%를 차지하는 시장.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진입장벽 오히려 높습니다. 왜냐면 하던 고인물들만, 말 그대로 고인물들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을 엄청 크게 혹은 파운드리 TSMC에 맡길 위탁 생산을 맡길 만한 어떤 수급이 있어야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거를 하기가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은 적게 남고 공정은 되게 후졌으나 진입장벽은 높은 시장이라 지금 현재 3강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독과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것이 차량용 반도체 업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전체의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의 70%를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게
TSMC입니다. TSMC가 위탁 생산을 안 해주면 전 세계 MCU 시장은 멈춰버리고 MCU가 안 나오면 MCU를 탑재해서 나가야 될 자동차는 못 나가니까 자동차 공장이 쉬고 직원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 MCU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의 전체 반도체 생산 비중 중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 비중은 약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SMC의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요. 빨리빨리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공정좀 변화해주시면 안 돼요? TSMC는 들을 필요가 없죠. TSMC는 지금 최신형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에도 바쁜데 차량용 반도체 그 수익 낮은 거를 빼서 만들 필요가 없죠. 초고성능 프리미엄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만도 밀려 있는데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거에 주문 대기줄이 이만큼 있는데 마진이 적게 남는 거에다가 줄을 더 대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 이건 더 이상 늘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상태고 아까 그 플레이어들도 3명 4명으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뾰족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뭐 낮은 거를 공정을 바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몇 개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내연기관차에서 쓰는 전자장치라고 해봐야 굉장히 일반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결합이 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갈 것이고 텔레매틱스가 들어갈 것이고 IoT가 들어갈 것이고 완전히 바뀌어요. 최근에 LG전자가 현대자동차를 협업을 해서 현대자동차의 컨셉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행이 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세븐이라는 컨셉카 안에 자율주행이 5단계로 갔을 때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넓어져서 좌석이 360도 돌아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LG전자의 스타일러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에요. 그리고 LG전자의 그 최신형 TV가 천장에 박혀서 누워서 TV를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밖에서 뭐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모바일 폰으로 정보 탐색을 하고 이거를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저성능이지만 고성능으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 NXP의 CEO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제네시스의 고급 옵션에 탑재를 하시면 ADAS를 탑재하실 수 있고요. 이게 향후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ADAS의 성능이 거의 뭐 혼자 기계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 NXP에게는 10년간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가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내연기관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성능도 저성능이고 개수가 30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혹은 전기차에서 더 발전되는 단계로 가면 3,500개가 10배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가. 일단 수량 자체가 10배가 되고 이게 또 반도체가 저성능에서 고성능 프리미엄으로 바뀌어요. 그럼 일단 단가가 아까 말한 대로 단가가 AP에 비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마진이 안 남는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레벨 3 이상으로 갔을 때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레벨 5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가요. 운전자의 관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 판단해서 운전했던 모든 경험치들 그것들을 전부 인공지능이 판단해야 되고 인공지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받쳐주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컴퓨터의 CPU라던가 모바일의 AP 이 뛰어난 두뇌에 비해서 약간 바보 같은 두뇌여서 그만큼 바보 같은 두뇌니까 가격도 낮게 받았고 마진도 적게 남았던 차량용 반도체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NXP에서 분사되거나 협업이 돼서 나왔던 ASML이라던가 지금 NXP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뒷부분에 약간 장막 뒤에 숨어 있었던 업체인데 고개를 빼꼼히 약간 살짝 내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의 관객이라면 그 빼꼼히 내미는 애가 제가 앞으로 주연 배우가 될랜가 안 될랜가 그거를 판단해서 그 사람의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돼.
그런 게 NXP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 때문에 자동차를 인도받으시는 시간은 한동안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게 만약에 차차 풀리고 공장이 돌아오고 이러면 NXP 같은 데서 찍어내는 차량용 반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출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NXP 같은 기업을 미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한번 싹 다루는 그 구간에 약간 탄력을 받았을 때 약간 그 머리에서 약간 사라지거나 싹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지금 NXP에 대한 그 해품주 시간은 마치겠고요. 주식하고 자빠전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